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168쪽. 우리는 보건소 방문을 중단하고 있는 환자들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계속 다닐 것을 권유하며 보건소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아봤다. 그 중에는 그냥 죽는 것이 낫지 극간되든 다시 안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보건소 녀석들이 자기들을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와 그러십니까? 환자가 환자 대접만 받고 병 나수면 되는 것이지 뭘 사람 대접까지 받으시라고 그러십니까? 꼭 참고 5, 6개월만 다니면 완치될 것입니다. 완치되신 후에는 그 사람들이 와달라고 모시러 와도 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섭섭하게 대더라도 나가세요 하고 권했으나 그래도 막무가내로 안 가겠다는 거다. 도대체 보건소에서 어쨌길래 그러시냐고 물으니 전도사님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 놈들이 그런 대접 받으러 다니느니 배병으로 그냥 죽는 것이 나아요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인 자존심을 상하게 한 모양이었다. 하루는 내가 시간을 내어 환자 몇 분과 보건소로 직접 가보았다. 접수 후에 카드를 들여놓고 1시간 이상 복도에서 기다리니 우리 일행이 한 명의 이름을 부른다. 예? 하고 그가 다가가니 간호사가 카레 받아왔어요? 라고 물었다. 예? 카레침을 받아와요? 전 모르는 일인데요. 하니 간호사가 아니 지난번에 카레침 받아오라고 했잖아요 하고 톡 쏜다. 환자는 아니요 전 그런 말 못 들었어요. 그럼 받아서 오세요 했다. 지금 여기서 받으면 됩니까? 하고 급실거리며 물으니 좌우지간 받아오세요 하고 문을 콱 닫고 나갔다. 이분들이 여기서 잘 오려고 여기에 잘 오려 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앞으로 263명의 환자를 다 치료하려면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보건소 측과 환자들 간의 관계를 바꾸어 놓을 필요성을 느꼈다. 나는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그 간호사에게 물었다. 방금 그 100번 환자 가래침 받아 오라고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받아오면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 본인이세요? 했다. 전 본인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했더니 본인에게 방금 말했는데 그러세요. 여기는 바쁜데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홧김에 넉마주의 본색이 나왔다. 야, 이 가시나야 알아듣도록 가르쳐줘야 될 게 아이가 하고 인상을 썼더니 간호사는 놀라 눈이 동그래지며 어머머머 이 아저씨 봐 어디서 시비를 걸고 욕을 하시네 하고 노려본다. 나는 내친김에 말을 했다. 이 쎄바것들 어따 써?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번쩍 들었다 놨다 놓았더니 간호사는 화가 나서 눈물을 글썽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후에 흰 가운 입은 남자 여럿이 나왔다. 모두가 강도라도 잡을 듯이 기세가 등등했다. 누가 여기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하고 몸집 좋은 친구가 나섰다. 선생님, 저 작업복 입은 사람이에요. 하고 간호사가 나를 지적하자 그는 나에게 오더니 뭐 때문에 이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거야? 하고 눈을 부라렸다. 간호사가 옆에서 불친절하대요. 하고 바람을 넣었다. 그는 다짜고짜 내 뺨을 두려쳤다. 같이 있던 마을 환자들의 인상이 싹 바뀌더니 그를 에워싸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흰 가운이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 마을의 환자 한 분이 내게 오더니 전도사님 오늘 여기서 한번 엉겨붙을까요? 찬스 좋은데요? 하고 나의 의향을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하고는 오늘은 그냥 갔다가 내일 함께 옵시다. 모두들 밖으로 불러내세요. 하고는 내가 먼저 밖으로 나왔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263명의 결핵 환자에게 통반별로 연락했다. 내일 10시에 보건소에 단체로 갈 일이 있으니 9시까지 교회로 모이시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라고 통보를 하고 환자 중 5명을 뽑아 계획을 짰다. 다음 날 아침에 150명이 모여 보건소에 함께 갔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 내 모든 방마다 밀고 들어갔다. 놀란 보건소 쪽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허둥지둥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대표자 나오세요. 라고 어제 나를 치던 흰가운이 소리쳤다. 누군가가 대답했다. 야, 이 새끼야. 폐병쟁이들이 뭔 대표가 있겠냐. 다 대표제. 야, 너는 대병쟁이 위해서 나오는 약 비싸게 다 팔아먹는다면서? 내 배는 그 약 팔아먹어 그렇게 나왔냐? 주먹으로 배를 쿡쿡 찔렀다. 경찰이 왔다. 왁자지껄 떠들며 경찰이 온 걸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용히들 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여러분들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입건하겠습니다. 한의 환자들은 와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 우릴 입건한대야. 이거 호강하겠는데? 하며 떠들었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며 조용히들 하세요. 누가 와서 말씀을 해보세요. 했다. 짜여진 대로 5명이 나갔다. 보건소 측 분들과 5명의 환자 대표의 경찰관이 소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혔다. 우리는 밖에서 기다렸다. 얼마 후 대표 중에 한 명이 나와 나에게 말했다. 어제 전도사님 때린 것은 모르고 그랬다고 사과하겠다고 그러고요. 간호사 한 명을 송정동 환자 전담으로 배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로 진료를 나와서 돌봐주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니 아니 대표들이 뽑혀갔으면 거기서 알아서 결정하시지 나에게 물을 거 없잖아요.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다들 전도사님 의견대로 하자고 했어요. 나는 아직 이들이 자신감이 없어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시간을 두고 훈련이 필요함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사과하는 건 필요 없고 1차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환자에게는 2차 약을 먹어야 하는데 비싼 2차 약은 예산이 없어 못 준다고 하니 2차 약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들어간 후 이내 문이 열리고 대표들이 나왔다. 모두들 기분 좋은 얼굴이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목요일마다 할빈 교회에서 결핵 진료를 하고 2차 약은 보건소 측이 예산은 없으니 재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가벼운 걸음으로 마을로 돌아왔다. 빈민들의 눈물에 비친 그리스도. 2월 27일이었다. 아침에 간할 파출소에서 순경이 나를 찾아왔다. 무호가 건축 관계로 고발되었으니 파출소로 가자는 것이었다. 누가 고발했느냐 물으니 서울시장 명의로 고발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바쁜 일을 놓고 순경을 따라갔다. 아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글쎄 곧 보내주겠지 하고 가는데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가져가라고 3,000원을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웃집 박씨도 함께 갔다. 그도 집수리를 했다는 죄로 고발을 당했다고 했다. 파출소에서는 다시 동부경찰서로 이송시켰고 경찰서에서는 다시 뚝섬에 있는 즉결재판소로 데려갔다. 창경원의 호랑이 울 같은 곳에 들어가니 이미 100여 명이 들어와 있었다. 그날 2시까지 기다렸다. 지루하고 춥고 시장했다. 무호가 반잣집을 짓고 들어온 사람, 통행금지 위반한 사람, 술김에 파출소 앞에서 오줌을 누다가 들어온 사람, 도박하다 잡혀온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다. 2시가 되니 문이 열리고 재판정으로 데려갔다. 재판석 아래 줄을 지어 앉히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다. 고개 들면 안 된다고 간수가 소리쳤다. 나는 웃긴다고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 고개를 들면 안 되는가? 판사하면 판사지.
뭘 고개까지 못 들게 하는가? 죄가 있으면 죄만큼 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재판도 받기 전에 고개조차 못 들게 하다니. 이건 인권 유린이다. 이런 건 일본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번쩍 들고 어떻게 생긴 분들이 들어오는가 살폈다. 한쪽에선 어떤 간수가 야 임마 고개 왜 들어? 하고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여주었다. 그가 계속 핏대를 올릴 것이 측은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판사가 들어왔다. 내 나이 또래의 젊은 판사였다. 맨 먼저 15명 정도를 불러 세우니 너희는 모일모시 집단 시위를 한 것이 사실인가 하고 신문을 시작했다. 시위했다는 분들은 예하고 힘있게 대답했다. 판사가 물었다.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는가? 알았습니다.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걸 몰랐는가? 알았습니다. 위법인 줄 알면서 왜 데모를 했는가? 우리는 모모 시장에 점포를 새들어 사는 소상인들로 시장 조합장이 사기를 쳐서 돈을 갈취한 뒤 돈을 되돌려주지 않게 데모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에 따라 해야지. 법치국가에서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법으로 하려고 애썼는데 법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행동한 것입니다. 법이 너희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법이 법대로 다스려지는 것이지 어찌 어느 편을 들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조합장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 백만 믿고 우리에게 공갈 협박만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다 못해 단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국회 백이란 게 무엇인가? 그 조합장이 국회 모 의원 백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움직여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장은 청와대에서도 연줄이 닿는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소리하면 안 되네. 쓸데없는 소리하면 안 돼. 국회나 청와대가 다 국가의 신성한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그런 일을 할 턱이 있겠는가?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너희들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겼으니 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야. 우리가 법을 어겼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왜 죄 있는 사람은 버젓이 행세해야 하고 억울한 우리만 잡아가둡니까? 그만두래! 판사는 그들의 항의를 제재하고 서류를 뒤척이면서 판결을 결정짓는 모양이었다. 나는 사건의 전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시장의 조합장이 영세 상인들의 등을 쳤다. 상인들이 알고 항의하니 그는 돈으로 모 국회의원을 움직였다. 경찰서에서도 영세 상인들의 억울한 사정은 알지만 조합장 뒤에 있는 백이 무서워 방관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국회의원이니 청와대니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장의 공갈이지 고작 국회의원의 비서쯤 통했는지 모른다. 그런 일에 국회의원이나 청와대가 움직여준다면 나란 일이 말이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상인들은 말로나 법으로는 안 되니 집단으로 조합장 집에 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한판 벌린 모양이었다. 조합장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북은 다방에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을 게다. 그리고 나서 다방 마담에게 농담이나 걸었을 게다. 서장은 사건의 내용을 알지만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없이 백차를 보내 연행에다가 직결 재판소로 보낸 모양이다. 나는 할빈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을 길러 억울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판사는 얼마 후 누구누구는 석방, 누구누구는 벌금 3,000원, 누구누구는 구류 15일 등으로 판결했다. 나는 그 판사님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시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으니 인류대학을 나왔을 겠다. 아마 서울대학교 법과를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머리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니 사건의 진상을 짐작할 건데 큰 도둑 잡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불쌍한 영세 상인들에게 구류 15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딱한 지성이라고 생각했다. 몇 년 전에 쭉 서울 법대 합격이라고 써 붙여두고 대학 입시 공부를 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법대 갔으면 나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새삼 내가 현명한 인생을 택했다고 생각했다. 판사가 김진홍 하고 부르기에 예 하고 일어서니 무호가 집을 지었어? 예, 집을 지은 것은 아니고 말을 시작하는데 판사는 알았어 하고는 벌금 2,500원 했다. 벌써 다음 사람을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거기서 벌금형 받은 사람들은 벌금을 물고 풀려나갔다. 벌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경찰서로 가서 하루 500원씩 깎아주는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집을 나올 때 아내가 넣어준 3,000원이 있으니 2,500원을 내고 집으로 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때 같이 갔던 박씨가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도 2,500원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집에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모자라냐고 물었더니 1,000원이 있는데 1,500원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도 돈이 있으니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나는 별로 바쁜 일이 없으니 천천히 가도 된다고 했다. 그는 전도사님이 좋은 날 고생하셔서 되겠냐고 했다. 나는 아니 괜찮습니다. 이런 경험도 한 번쯤 해봐야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면 자신이 먼저 가서 돈을 구해보겠다고 하고 돈 1,000원을 나에게 빌린 1,500원으로 벌금을 치르고 먼저 나갔다. 그가 나간 주위를 둘러보니 한 대학생이 우울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서울대학 배지를 달고 있었다. 무슨 과냐고 물으니 공대 전자학과라고 했다. 왜 들어왔냐고 물으니 어제 저녁 친구 집에서 나이롱뽕을 했는데 꼴찌를 하는 사람이 밤중에 나가서 담배를 사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가 꼴찌를 하여 2시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방범대원에게 들켜 파출소로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벌금형이 얼마냐고 물으니 2,000원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돈이 없냐고 물으니 담배 사려던 돈과 주머니 돈 다 합쳐서 800원 뿐이라고 했다. 그에게 1,200원을 주면서 주소를 적고 송금하라고 했다. 대기실 머리 위 높은 창문으로 김진홍 전도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길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이었다. 내가 깜짝 놀라 대답하니 누가 돌멩이에 돈을 싸서 창문으로 던졌다. 주워보니 500원짜리 셋이었다. 아마 먼저 나간 박씨가 풀려나가는 길로 재빨리 구해서 보낸 것이라 짐작이 갔다. 그 사이에 어디서 보내왔는지 성의가 고마웠다. 그러나 나는 이미 1,200원을 서울대학생에게 주어버린 후야. 합쳐야 1,800원밖에 안 되었다. 내가 나가기엔 700원이 모자랐다. 조금 후 재수 후송차로 경찰서로 소송되었다. 진짜 재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동부경찰서로 가니 지하실로 안내되었다. 문을 몇 개 거쳐 동그란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 연탄 난로가 있었다. 유치장이었다. 둥근 방에 둘레를 따라 6칸의 칸이 있고 칸마다 재수들이 있어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을 구경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4명이었다. 당직 경관이 4명의 신입생을 일렬로 세우고 쭉 훑어보았다. 신상카드와 얼굴을 대조해보더니 나에게 목사가 누구 등쳐먹은 게로구나. 목사가 어디 갈 데가 없어. 여기에 왔어. 하니 주위의 재수들이 와하고 웃었다. 나의 기록부의 직업란에 목사로 기록된 모양이었다. 아마 파출소에서 그렇게 써 있었던 것이다. 재수들 중에 하나가 박태선쯤 되는 모양이다. 하니 모두들 또 와하고 웃었다. 경관은 소리나는 쪽을 흘기며 시끄러 임마 하고 소리를 질렀다. 경관은 우리에게 앉아 서를 몇 번 시켰다. 나는 얼떨떨하며 다른 사람을 앉을 때 서고 설 때 앉았다. 경관이 옆에 오더니 갑자기 촛대뼈를 찼다. 나는 어찌나 보던지 차인 자리를 잡고 엉겹결에 주저앉았다. 주위의 선배 재수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경관은 왜 흐릿하게 꾸물거리는 거야?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아냐? 하고 나를 째려봤다. 나는 속으로 욕을 한번 걸고 넘어져야겠구나 생각하며
그의 간등 성명을 확인하려고 명찰을 차리니 명찰이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소지품을 다 내어놓고 양말을 벗으라고 했다. 나는 주머니에 신분증, 포켓 성경 그리고 현금 1,800원을 내놓았다. 이건 맡겨두었다가 갈 때 가져가라는 거라고 했다. 구경하던 선배님들이 내 현금에 관심이 가는 눈치들이었다. 나와 병약해 보이는 30대 남자는 6호실로 들어갔다.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실장이 지시했다. 여기선 실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모양이었다. 실장이 대뜸 강아지 가진 것이 있냐고 물었다. 강아지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이거 초짜구나 하며 담배가 있느냐고 물었다. 담배 피우지 않는다고 하니 응, 쟁이지 쟁이. 아마 예수쟁이라는 말 모양이었다. 얼마 후 저녁 식사가 들어왔다. 낡은 알루미늄 밥그릇에 순 꽁부리밥 그리고 밥 위에 몇 개의 노란 무 조각이 얹어 있었고 젓가락이 밥그릇에 꼭 담겨져 있었다. 밥의 양의 그릇은 절반 정도였다. 점심도 설친지라 나는 맛있게 먹었다. 돈 있는 사람은 사식을 주문할 수 있다고 실장이 기뜸했다. 2그릇을 시켜 자기와 나와 한 그릇씩 먹자고 했다.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혼잣말로 노랭이구나 했다. 아마 내가 맡긴 돈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식사 중에 함께 들어온 사람이 기침을 심히 했다. 밖에서 누가 들어와 오늘 들어온 부인이 약을 들여보내겠다고 받아도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좆대뼈를 깐 경관이 안 돼, 무슨 약인데 그러냐 하고 대답했다. 파스와 무엇하더라 했다. 나는 그것이 결핵약인 줄 알고 기침하는 사람이 결핵 환자임을 알았다. 그가 유치장에 들어오니 그의 아내가 매일 먹어야 하는 결핵약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모양이다. 경관은 약 들여보낼 생각 말고 벌금이나 구해오라고 해. 돈은 구할 수가 없고 우선 약이나 들여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인이 해결하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못 들어오는 규정을 알면서도 좀 봐주자는 뜻으로 그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료 규칙을 내세우니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것 같았다. 그 환자를 보니 병이 퍽 심각한 것으로 짐작됐다. 결핵 환자들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의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갔다. 경관이 환자에게 물었다. 넌 대체 어디가 아프길래 옆에 있는 약을 받으라는 거냐? 어디가 아파 하고 물으니 환자는 조심스레운 소리로 결핵이라고 했고 다시 기침을 심하게 됐다. 결핵이란 말에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 방의 실장이 먼저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폐병쟁이라고? 폐병쟁이와 같이 있으란 말이냐? 감방에 있는 것도 서운한데 폐병쟁이하고 같이 있어야겠냐고. 이 폐병쟁이 딴 방으로 옮겨줘요. 그러자 한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한 방에 있으면 없는다고 웅성거렸다. 경관이 시끄러! 하고 고함을 지르더니 실장에게 야 임마, 너 그럼 호텔에 가지 왜 여기 왔어? 너 같은 놈은 폐병쟁이하고 살아야 다시 사기치지 않을 거야 했다. 실장은 시무룩해지더니 환자를 보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야, 저쪽 구석에 가 있어. 송장 같은 게 여기까지 왔어. 머저리 같은 새끼. 저래도 옆에 애를 끼고 자는 모양이. 야 임마, 나 같은 이 건강한 놈도 옆에 애가 없는데 너 같은 송장 같은 놈이 어찌 옆에 애까지 있느냐고 악을 썼다. 환자는 한쪽 구석에 가더니 심하게 기침을 했다. 한 방에 있던 다른 친구가 고개를 저리 돌리고 기침하라고 했다. 환자는 고개를 벽으로 돌리고 기침을 계속했다. 나는 퍽 가슴이 아팠다. 환자의 형편도 딱하지만 그것보다 같은 고생하는 죄수들끼리 그렇게들 대하는 게 퍽 못마땅했다.